태양과 그 주위를 두는 8개의 행성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그 중심엔 거대한 항성, 불타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말 그대로 태양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무게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이죠. 숫자로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성의 무게를 전부 합쳐도 그 합계는 태양계 전체의 고작 0.14%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0.14%의 질량 가운데에서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4개의 행성이 99%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매일 투닥거리고 사소한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작은 행성의 비율은 태양계 전체에서 고작 0.00003%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은 이 태양계에 대해 그리고 그 중에서 태양에 관해 아주 조금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우주의 시작과 태양의 탄생. 시간이 우주에 존재하기 전 그 찰나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던 무의 공간에 갑자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찬 점 하나가 폭발합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시작을 빅뱅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우주가 탄생하고 채 1초도 지나지 않았을 때 공간은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팽창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인플레이션, 즉 급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이 팽창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원자보다 작았던 우주가 눈 깜짝할 새에 은하계보다 더 거대해질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35초, 0점하고 0이 35개나 붙는 찰나의 시간 동안 우주는 최소 10의 26승배에 커져버린 것이죠. 우주는 점점 더 거대해져 갔습니다. 동시에 서서히 식어갔죠. 그리고 90억 년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거대한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만이 떠돌고 있었죠. 그런데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평화롭던 구름에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하면서 강력한 충격파를 보낸 것이죠. 이 충격으로 인해 얌전하던 가스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뭉치기 시작합니다. 자, 잠깐. 가스구름이 무엇일까요? 우주 공간을 보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아주 거대한 규모로 높은 밀도의 가스와 먼지가 모여있는 커다란 구름 덩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자로 이루어진 가스구름, 분자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분자 덩어리가 둥둥 떠있는 구름이 존재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중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 가스가 점점 더 빽빽하게 모여들자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눈덩이가 굴러가며 주변을 집어삼키듯 말이죠. 그렇게 태양은 탄생 직후 주변 물질의 99%를 혼자서 싹쓸이하며 몸집을 불려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중심 온도가 1000만도를 넘어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해 융합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핵융합의 불꽃이 터진 것이죠. 태양계의 엔진이 처음으로 시동을 건 순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님, 태양이 태어났습니다. 태양계의 대장, 태양. 태양계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태양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과 위성, 소행성, 가스와 먼지까지 전부 긁어모아도 태양에 비하면 말 그대로 티끌이기 때문이죠. 네, 사실 태양계는 행성들이 태양을 도는 구조라기보다 태양 하나에 나머지가 먼지처럼 딸려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태양의 지름은 약 139만 2,000km로 지구 지름 약 12,742km에 약 109배에 해당합니다. 에이, 고작 109배밖에 안 되냐고요? 하지만 부피를 비교하면 지구의 약 130만 배에 달합니다. 태양이라는 커다란 주머니에 지구를 빈틈없이 가득 채운다면 약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덩치만큼이나 태양의 중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강력한 중력이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을 붙잡아 태양 주위를 돌게 만듭니다. 만약 어느 날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태양의 빛과 중력파도 사라질 테고 지구는 약 8분 20초 후 궤도를 이탈해 튕겨나가 칠흑 같은 우주의 미아가 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태양이 갑자기 없어진다 해도 다행히 지구가 즉시 얼어붙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마치 난방이 잘 된 방처럼 서서히 식어가며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삶을 돌아볼 시간 정도는 있겠네요. 사실 태양은 고체가 아닙니다. 만질 수도 밟을 수도 없는 거대한 플라즈마 덩어리입니다. 플라즈마가 뭐냐고요? 보통 물질은 온도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기체에 엄청난 열을 더 가하면 플라즈마 상태가 되죠. 너무 뜨거워서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떨어져 나가 자기 마음대로 떠다니는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 즉 물질의 제4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번개 역시 공기가 순간적으로 극도로 높은 온도에 도달하면서 기체가 이온화되어 플라즈마 상태가 된 현상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태양은 코어의 수소가 핵융합하여 생기는 1500만 도의 뜨거운 열이 바깥으로 나오려는 힘과 거대한 중력 때문에 안쪽으로 무너지려는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며 뜨겁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과 팽창 압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정력학적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때 태양은 전자기파 형태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다양하지만 주요한 것은 가시광선,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등이죠. 그리고 우리 눈이 하필이면 태양이 내뿜는 수많은 에너지 중 가시광선만을 감지하도록 진화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태양이 가장 많이 내보내는 에너지가 바로 가시광선이기 때문이죠. 태양이라는 거대한 조명에 눈의 주파수를 맞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방출 과정에서 매초 약 400만 톤의 무게가 사라지는데요. 400만 톤이면 축구장 수백 개 분량의 에너지가 매초 사라지는 셈입니다. 근데 이러다 태양이 없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워낙 덩치가 커서 앞으로 50억 년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럼 50억 년 후 태양은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로 변할까요? 아쉽지만 태양은 블랙홀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질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자들이 밀어내는 힘으로 버티는 백색 외성이 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백색 외성의 외자가 외소할 외입니다. 우리 대장님이 외소하다고요? 네, 택도 없이 작습니다. 또 별이 수명을 다하고 블랙홀로 붕괴하려면 단순히 태양에 비해 몇 배 무거워진다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여도 고작 중성자별로 변할 뿐이죠. 중성자별은 폭발 후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져 중성자들로만 이루어진 별을 뜻하는데요. 질량이 태양의 최대 10배까지도 되지만 크기는 고작 10km 남짓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농담으로 중성자 별을 한 티스푼 정도 뜨면 무게가 무려 10억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는 코끼리 5만 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만일 별이 태양보다 최소 20배 정도 크다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홀은 크기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부피는 없지만 한 점에 별 전체의 질량이 그대로 들어있어 말 그대로 밀도가 무한대이죠. 어떤 힘으로도 중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한히 수축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태양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 비추는 거대한 대장님이지만 우주의 체급 싸움으로 들어가면 사실 체격이 꽤 작은 편에 속합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만 해도 태양의 약 1000배 크기이죠. 그리고 우주에는 이 베텔게우스 녀석보다 훨씬 큰 별도 셀 수 없이 존재합니다. 태양은 분명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빛을 주고 열을 주고 지구를 궤도에 묶어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죠.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물러나 시선을 넓혀보면 이 태양조차도 우리 우주에서 아니 우리 은하에서조차 특별한 더 원이 아닙니다. 은하수 안에는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 수천억 개가 존재하고 태양은 그중 하나, 그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에 불과하죠. 우리에게는 전부인 태양이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는 원 오브 댐, 많은 별들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는 허무주의적 관점을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렇게 태양의 평범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평범한 별을 품은 우리 태양계가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기적인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는 태양계라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여정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부터 불타는 궤도를 도는 행성 수성입니다.
겉보기엔 작고 조용해 보이지만 가장 극단적인 환경을 품고 있는 행성이죠. 앞으로 우리는 수성에서 시작해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태양계 미지의 영역들,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까지 태양계의 모든 곳을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대장님 태양을 탐험했는데요. 매일 만나다 보니 막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태양조차 많은 비밀과 놀라운 점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선을 태양 주변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은 모두 8개인데요. 그런데 이 8개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성격도, 재질도, 분위기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태양 가까이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4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그룹을 내행성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행성계 4명의 친구들은 크기는 작지만 속이 단단하게 채워진 밀도 높은 행성들입니다. 태양계가 막 형성되던 시기 태양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이 행성들은 가벼운 수소와 헬륨 같은 가스들을 중력으로 붙잡지 못하고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무겁고 단단한 암석과 금속뿐이었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입김 속에서 끝까지 버텨낸 물질들로 만들어진 행성들인 만큼 각각의 구조와 환경은 서로 다르며 그 자체로 뚜렷한 개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에 가장 바짝 붙어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돌고 있는 귀염뽀짝한 행성이죠. 가장 탐사가 어려운 행성, 수성.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으로 탐사하기 까다로운 행성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가장 멀리 있는 얼음왕국 해왕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의외로 우리에게서 비교적 가까운 수성을 지목합니다. 강력한 태양 복사와 중력의 함정 같은 궤도 특성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죠. 여기 아주 최근에 수성을 탐사한 사진을 바탕으로 구현된 초고해상도 수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거친 마치 달처럼 보이는 수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수성의 생김새는 달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선 쉽게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죠.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5,800만 킬로미터로 태양빛이 수성까지 도달하는데 3분 20초가 걸립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 그야말로 사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우사인 볼트, 수성. 이 수성의 재미있는 점은 바로 스피드인데요. 수성의 이름 머큐리는 로마 신화 속 전령의 신 메르쿠리우스에서 이름을 따온 만큼 엄청나게 빠릅니다. 태양의 무시무시한 중력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미친 듯이 질주해야 합니다. 그 공전 속도가 무려 초속 47km.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릴 때 수성은 단 88일 만에 완주를 끝냅니다. 이에 비해 수성의 하루는 굉장히 긴데요. 그 자전주기가 무려 58일입니다. 1년은 88일인데 하루는 58일이라 여기서 하루만 좀 쉬다 오면 좋겠네요. 지름은 4,789km로 3,475km인 달보다 아주 조금 큰 정도입니다. 지구 지름의 약 38%에 불과하죠. 하지만 몸무게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성은 덩치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무겁습니다. 행성 내부의 75% 이상이 거대한 철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얇은 바이옷을 살짝 걸친 거대한 철공이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수성, 뉴턴을 무너뜨린 작은 거인. 수성은 다른 행성들과는 다르게 궤도의 변화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궤도 자체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뉴턴의 고전적인 중력 이론만으로 생각하면 수성의 궤도는 이렇게 틀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본래라면 타원 궤도를 유지하며 예쁘게 돌면 될 일이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다른 행성들의 중력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중력을 가진 목성의 영향력도 계산해봤고 지구 자체의 움직임에 따른 영향도 모두 고려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향을 계산하고도 마지막까지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100년마다 43각초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참고로 1각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1도를 60개로 쪼개면 1각분이 되고 그 1각분을 다시 60개로 쪼개면 1각초가 됩니다. 그럼 이 정도 우주 스케일에서 43각초라 하면 정말 너무나도 작은 차이일 텐데요. 당시 과학자들은 왜 굳이 이 43각초의 변화에 집착했을까요? 굳이 이유를 들자면 당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의 절대적인 성경과 같았습니다. 이 법칙으로 천왕성의 궤도를 분석해 45km 밖의 해왕성을 찾아냈을 만큼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수성만큼은 아무리 계산해도 43각초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문학자들은 태양에 더 가까운 곳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숨은 행성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행성과 수성이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며 궤도가 틀어지고 있다는 가설이었죠. 이 가상의 행성은 신화 속 대장장이의 신의 이름을 따 벌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벌칸의 존재는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존재했다면 지금 중학교 과학 시간에 수벌금지와 목토, 천해 이렇게 외우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한 수성의 궤도 변화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실 이 수성의 궤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탄생한 이론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지고 시간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즉 중력이 강한 태양의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멀어질수록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흐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성이 태양 가까이를 지날 때와 멀리 있을 때 시간의 흐름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가 누적되면서 궤도가 조금씩 틀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 수성은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오가며 미세한 시간 차이를 경험하는 일종의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이었죠. 사실 이런 현상은 모든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워 그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관측됐던 것이었습니다. 태양계 최악의 롤러코스터, 수성. 과거부터 수성은 지구와 매우 인접해 있는 행성인데도 불구하고 미지 행성 화성이나 비너스로 추앙받는 금성보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성의 표면이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주위 별빛의 반사로 그 존재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수성의 경우 태양과 가장 가까워 아주 밝게 보일 것 같지만 실상은 달보다도 어둡습니다. 빛 반사율이 달의 고작 3분의 1에 불과하죠. 최근 존스 호킨스대의 연구에 의하면 수성의 표면에는 탄소 성분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연필의 주 성분인 흑연이 행성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새까만 얼굴도 두렵지만 수성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온도입니다. 물론 태양과 매우 가까우니 당연히 뜨거울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낮 기온은 430도에 달하죠. 하지만 수성에는 열을 붙잡아둘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해가 지는 순간 열은 붙잡힐 틈도 없이 모두 우주로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수성의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곤두박질치죠. 심지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햇빛이 닿지 않는 지역엔 얼음 왕국이 존재한다고까지 합니다. 하루 사이 온도차가 무려 600도, 태양계에서 가장 가혹한 온도 롤러코스터인 셈이죠. 수성은 낮에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타오르다가 밤이 되면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시간조차 뒤틀리는 궤도를 묵묵히 달립니다. 또한 수성은 감사하게도 인류가 고전역학을 넘어 광활한 현대 우주론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힌트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성을 지나면 과연 어떤 행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겉모습은 가장 아름답지만 실상은 가장 가혹한 세계. 황산비가 내리고 구름 아래는 불지옥인 행성. 다음 요정은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성, 바로 금성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실제 예전부터 금성은 지구에서 맨눈으로 봤을 때 달 다음으로 가장 밝게 보이는 천체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반해 서양에서는 미의 여신 비너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죠. 하지만 이 눈부신 미모 뒤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지옥이 숨겨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예쁜 악마 금성.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은 태양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수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뜨거운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의 평균 온도는 무려 섭씨 500도에 육박하죠. 나비나 주석도 아이스크림처럼 녹여버릴 정도의 열기입니다. 심지어 지표면의 철 성분이 기체처럼 증발해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 철이 다시 식어 눈처럼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걸 만년철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금성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바로 금성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 때문입니다. 두꺼운 대기권의 구름층이 태양빛을 강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유독 밝게 빛나는 행성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 대기층은 태양열을 빨아들인 뒤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 폭주하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성 전체가 거대한 압력밥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기압이 무려 지구의 90배입니다. 체감으로 바꾸자면 수심 900m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납작해질 정도의 위력이죠. 하지만 금성을 바라보고 있자면 반짝이는 금처럼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과거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아름답게 빛나는 금성을 동경하며 그곳에 있는 생명과 문명을 상상한 기록들도 발견됩니다. 비교적 최근인 1870년까지도 영국의 천문학자 리처드 프록터는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금성의 표면에 이 구름의 정체는 황산구름입니다. 이 구름의 두께가 무려 20km에 달하죠. 그리고 이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쇠마저 녹여버릴 정도의 강산성 비입니다. 혹시 먼 미래에라도 이곳에 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타 죽고 찌부러져 죽고 녹아 죽는 것을 한 번에 경험할 테니까 말이죠. 또 행여 어찌저찌 살아남았다고 해도 태양계 행성들 중 유일하게 자전은 반대 방향으로 돌며 한 바퀴에 243일이 걸리는 통에 120일이 넘는 긴 낮과 밤이 이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불면증 걸릴 것 같네요. 또 금성의 자전과 관련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금성의 자전은 매우 느린데 대기권의 바람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점입니다. 금성 적도 부근의 바람 속도는 무려 시속 300km에 달하죠. 이 속도라면 금성 전체를 단 4, 5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지구에서 부는 일반적인 태풍의 속도는 시속 100km 안팎입니다. 보통 행성의 바람 속도는 그 행성의 자전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금성은 그 상식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인류 금성을 탐사하다. 놀랍게도 인류는 이 금성의 두꺼운 대기권을 돌파해 금성의 지표면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성공한 주인공은 바로 소련이 진행했던 베네라 탐사선 시리즈입니다. 1960년대 아직 우주 탐사가 지금처럼 정교하지도 또 컴퓨터가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소련은 금성이라는 최악의 환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요. 두꺼운 대기권, 90기압에 달하는 압력, 400도를 훌쩍 넘는 지표온도, 황산비까지 사실상 도착하면 반드시 죽는 행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네라 1호부터 3호까지는 금성 대기권을 넘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탐사선은 신호를 잃었고 대기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소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네라 4호부터 금성의 대기권에 실제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금성의 대기 성분과 압력을 직접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베네라 7호가 인류 최초로 금성 표면에 착륙해 약 23분 동안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금성의 온도와 압력, 또 이곳은 절대 생명이 살 수 없는 세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냅니다. 이후 소련은 베네라 9호, 10호, 그리고 13호와 14호까지 연이어 금성 표면 착륙에 성공합니다. 특히 베네라 13호와 14호는 금성 표면에 실제 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송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진 속 풍경엔 푸른 밀림도, 구름 아래에 바다도 없습니다. 대신 보이는 것은 깨진 현무암처럼 보이는 바위, 황산이 흩뿌려지는 황갈색의 하늘, 그리고 모든 것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압력의 세계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솔라오비터, 파커 솔라 프로브 같은 탐사선들이 금성 근처를 지나가며 새로운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금성 대기에서 포스핀이라는 분자가 발견되어 학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지구에서는 포스핀이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 예를 들면 늪지, 하수처리 시설,
동물의 장 내부 같은 곳에서만 발견되는 미생물 활동의 부산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성의 대기에서 이 포스핀이 발견되다니 과연 금성의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천문학자들은 금성을 지구의 사악한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먼 옛날 금성에도 지구처럼 바다가 있고 생명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일부 학자들은 중수소 비율을 근거로 과거 금성엔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돌이킬 수 없는 폭주 온실 효과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금성에 대해 최근까지 밝혀지는 연구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가 행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온실 효과는 조금씩 나빠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어느 선을 넘는 순간 모든 변화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시작하죠. 온도가 오르고 바다는 증발하고 수증기는 다시 온실가스로 작용하며 더 큰 열을 가두게 됩니다. 그 과정은 누가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입니다. 그리고 금성은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발 그 선만은 넘지 말라며 경고를 보내주고 있는 듯하죠. 아니 어쩌면 금성은 벌써 선을 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적처럼 빛나는 푸른빛,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 지구입니다. 지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행성입니다. 나이는 대략 45억 살로 태양계와 동년배이며 지름은 12,742km로 태양계에서 5번째로 큽니다. 내행성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중에선 제일 큰 행성이죠. 지구 표면의 약 71%는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물이 흔한 행성이죠. 대기 또한 생명체에게 가장 완벽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소 78%, 산소 21%로 이루어진 이 대기는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죠. 지구의 평균 밀도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단단한 암석 덕분에 이 별의 생명체는 건물도 세우고 문화를 일으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판구조 운동으로 대륙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죠. 아직 식지 않은 내부 에너지가 끊임없이 화산과 지진을 만들어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 작은 기울어짐 하나 때문에 지구에는 계절이 생겼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동안 어느 때는 북반구가 태양을 더 많이 받고 어느 때는 남반구가 더 많은 빛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여름과 겨울이 나뉘고 봄과 가을이라는 완충 구간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기울어짐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사계절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도는 늘 뜨겁고 극지방은 영원히 얼어붙은 채로 남았을 테죠.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 행성,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지구가 유일합니다. 우주적 기적, 지구. 우리는 이 행성에서 태어나 매일 숨을 쉬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우주에서 지구 같은 행성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희박한 확률일까요? AI에게 그 확률을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확률이 너무 작아서 어림 짐작조차 불가능하다. 확률이라는 말조차 무의미해진다. 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의 별에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그렇게 기적적이라는 걸까요? 지구가 기적적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위치입니다. 태양에서 너무 가까워 물이 증발하지도 너무 멀어 얼어붙지도 않는 절묘한 거리. 과학자들은 이를 골디락스 존, 즉 생명체가 살기 딱 좋은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빛의 속도로 8분 20초 정도 걸리는 거리죠. 하지만 이 거리의 단 1% 정도만 태양과 가까웠다면 지구는 금성처럼 불지옥이 되었을 것이고 1%만 멀었다면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치만 좋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끊임없이 치명적인 방사능과 태양풍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 공격 앞에서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방패 덕분입니다. 지구 깊은 곳, 녹아있는 핵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기장.
이 거대한 자기장은 태양풍을 튕겨내는 보호막이 됩니다. 여기에 적당한 두께의 대기층까지 더해져 우리는 우주가 퍼붓는 폭격 속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선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적당한 위치, 자기장 보호막 덕분에 지구는 물의 행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주에 물, H2O 자체는 굉장히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거나 뜨겁게 달궈진 수증기 형태죠. 지표면에 출렁이는 액체 상태의 바다를 가진 곳은 현재까지 관측된 바론 지구가 유일합니다. 또 액체 상태의 물은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물은 왜 생명의 근원일까요?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왜 그토록 물의 흔적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은 최고의 완벽한 용매이기 때문입니다.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여서 균일하게 섞이게 만드는 물질인데요. 생명은 끊임없는 화학 반응의 연속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를 복제하려면 영양분과 미네랄이 필요한데 물은 이를 녹여서 운반하기에 가장 완벽한 용매라는 거죠. 물론 어떤 면에선 이런 물의 성질에 맞춰 생명이 태어난 것이지 물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는 물이 아닌 다른 액체 혹은 트랜스포머 로봇처럼 고체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한 가지 확실한 물리 법칙에 위배됩니다. 바로 우주는 언제나 최소 에너지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연은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흔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 물은 말씀드렸듯이 우주에서 수소 다음으로 흔한 산소가 결합해 만들어진 아주 구하기 쉬운 물질입니다. 게다가 물은 우주 최고의 용매라는 압도적인 성능까지 갖추고 있죠. 우주 어디에나 널려있고 성능까지 완벽한 이 물이라는 정답을 놔두고 자연이 굳이 구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인 다른 물질을 선택해 생명체로 진화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어쨌든 쭉쭉 다시 나가보죠. 지구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행성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달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달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행성 위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예를 들어 목성 2호, 토성 엔셀레두스 같은 조합만 봐도 행성에 비해 위성은 먼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지구, 달 조합은 위성이라기보단 쌍행성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율이 큽니다.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비율 때문에 조수와 해양순환이 원만해져 생태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지구의 자전축이 안정되어 계절 변화가 완만해지죠. 즉 한마디로 지구만한 행성에 달처럼 큰 위성이 있다는 건 우주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고가 너무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말입니다. 자, 달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에는 목성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거대한 형님 같은 존재죠. 압도적인 중력으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운석들을 대신 끌어당겨 흡수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구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죠. 만약 목성이 제자리에 없었다면 지구는 수천만 년마다 한 번씩 겪는 대멸종급 충돌을 매년 견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지구가 이렇게 특별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해봤는데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환경이 우연히 만들어졌기에 생명이 태어난 것이지 지구가 특별해서 생명이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주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지구에 생명이 넘치는 이유는 우주에 널린 수많은 물리 법칙과 확률이 겹치고 겹쳐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죠. 하지만 확실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구는 그저 수조 개의 행성 중 하나인 원 오브 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만큼은 이 푸른 점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영원한 파트너, 달. 달은 조금 더 설명드릴 것이 많기 때문에 따로 섹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정월 대보름 같은 때에 달이 정말 커 보이기 때문에 지구와 달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먼데요. 지구와 달 사이에는 지구를 약 30개 정도 나란히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구와 달 사이 공간에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태양계 행성들을 일렬로 놓으면 딱 들어맞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학계에서는 우연히 지나가던 작은 행성 달이 지구 중력에 붙잡혀 지구 주위를 돌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했죠. 하지만 닐 암스트롱의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가져온 토양 샘플들을 조사한 결과 지구와 달의 구성 물질이 거의 흡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달의 기원에 관한 가설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거대 충돌 가설입니다. 이 거대 충돌 가설은 무엇일까요? 초기 지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소행성과 해성에 의해 충돌을 당했는데요. 45억 년 전 막 생겨난 원시 지구에 화성 크기만한 원시 행성 테이아가 다가옵니다. 테이아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에 부딪혔고 두 행성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습니다. 지구는 모든 것이 녹아버린 액체 상태였지만 충분한 질량과 중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의 액체 금속 로봇처럼 흩어진 파편들을 흡수해 금방 원상태를 회복합니다. 충돌로 떨어져 나간 덩어리 중 큰 부분은 다시 모습을 되찾은 지구에 이끌려 흡수되었지만 작은 부분은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가 다시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작은 덩어리는 지구에 흡수되지도 않고 아예 지구를 떠나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달이 되었습니다. Tower cleared. Sir, we got a roll program. Neil Armstrong reporting the roll and pitch program, which puts Apollo 11 on proper heading.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달 착륙 당시 동료인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 착륙선 이그로를 타고 내려갔을 때 콜린스는 사령선 콜롬비아호에 남겨졌습니다. 특히 달의 뒤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구와의 통신마저 완전히 끊기게 되죠. 콜린스는 그때의 심정을 글로 남겨두었는데요. 이제 나 홀로 여기 있다. 진심으로 혼자다. 이 문 저편에 있는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무한한 고독은 아담 이래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글은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마주한 완전한 고독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떨어진 인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조용한 인간이었습니다. 우주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대답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저 끝없이 넓고 끝없이 무심했을 뿐입니다. 그 지독한 고독이 얼마나 깊고 무거웠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의 어두운 뒷면을 돌아 다시 하나의 행성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가 느꼈을 환희와 안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희열만큼은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억과 모든 언어와 모든 생명이 모여있는 곳, 바로 지구가 보였을 테니 말입니다. 지구를 떠나 텅 빈 우주를 수개월간 가로지르면 지평선 끝에서 타오르는 듯한 붉은 별이 나타납니다. 현재 전 세계 천재들과 기업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 인류의 새로운 개척지 화성입니다. 화성의 지름은 약 6,800km 정도입니다. 지구 지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죠. 이에 비해 질량은 지구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중력이 약합니다. 화성에서 점프를 하면 지구보다 훨씬 오래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화성의 자전 주기는 약 24시간 37분입니다. 지구의 하루와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공정 주기는 약 687일입니다. 화성의 1년은 지구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화성의 자전축은 약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지구의 23.5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화성에도 계절이 존재합니다. 다만 화성은 궤도가 크고 공전 속도가 느려 계절 변화가 지구보다 훨씬 길고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화성에도 대기가 존재하지만 지구 대기의 약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산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얇은 대기층 때문에 화성의 표면은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이 작은 위성들로는 화성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화성의 자전축은 장기적으로 크게 흔들려 왔죠.
화성 마스의 근원은 붉은색을 띠는 행성의 모습이 전쟁과 피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로마 신화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화성의 모습은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붉은 빛깔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화성의 표면을 뒤덮은 산화철, 즉 녹슨 철 때문입니다. 화성의 토양과 암석에는 철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요. 그리고 이 철이 오랜 시간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철을 산화시키는데 한 가지가 추가되면 더 좋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자전거도 비를 맞아야 비로소 녹이 쓰니까요. 네, 과거 화성에는 분명 물이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너무 명확합니다.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하천 흔적, 둥글게 패인 삼각주, 물이 있어야만 형성되는 광물 등등 이런 구조와 물질들은 바람이나 용암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증거들은 화성에 물이 잠깐 스쳤다 간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존재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화성, 외계 생명체 탐사의 상징이 되다. 화성은 단순한 행성 하나가 아니라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상상해온 가장 오래된 무대입니다. 밤하늘에서 붉게 빛나는 이 행성은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저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곳에는 과연 다른 세계가 존재할까? 이 질문이 본격적인 이야기로 바뀐 순간은 한 사람의 집요한 상상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퍼시벨 로웰입니다. 로웰은 1855년생으로 사업가이자 수학자였고 동시에 천문학자였습니다. 여담이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젊은 시절 조선을 직접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불린 그의 이름은 노월이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사진 속 맨 왼쪽에는 로웰과 함께 홍영식, 민영익 등의 인물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로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탐험하고 귀국한 이후 그는 천문학에 남은 여생을 걸고 자신의 사제를 들여 천문대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로웰 천문대입니다. 그리고 이 천문대에서 훗날 태양계의 새로운 행성이었던 명왕성이 발견됩니다. 명왕성의 명칭 플루토는 그리스 신 하데스에서 따오긴 했지만 플루토의 PL이 퍼시벨 로웰을 기리기 위해 앞글자를 따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웰의 상상은 탐사선 출발로 이어집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 미국은 여러 시도 끝에 드디어 최초의 화성 탐사선 메리너 4호를 화성 곁에 보내게 됩니다. 이 메리너 4호가 탐사하던 당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로봇이 화성에서 날려보낸 여러 데이터들을 이미지로 변환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정말 갖은 노력 끝에 겨우겨우 탐사 로봇을 보냈던 과학자들 입장에선 그 긴 시간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고요? 과학자들은 1010-1101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출력된 데이터를 종이에 크레파스로 직접 칠해 화성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확인한 화성의 이미지가 크레파스로 색칠한 그림이라니 참 낭만적이네요. 이후 화성 탐사는 관찰에서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1970년대 바이킹 1호와 2호가 화성 표면에 착륙하죠. 이들은 인류 최초로 화성 토양을 직접 분석한 탐사선이었습니다. 토양 속에 생명 활동의 흔적이 있는지, 미생물이 살았던 증거가 남아있는지 처음으로 실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며 화성 탐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착형 탐사선이 아닌 스스로 이동하는 로버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1997년 소저너를 시작으로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화성 곳곳을 누비며 지질학적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큐리오시티가 화성이 과거에 미생물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가졌음을 밝혀냅니다. 또한 최근에는 나사가 더욱 직접적인 단서를 공개했습니다. 2024년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지브로 크레이터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에서 특정 광물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 흔적은 과거 미생물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신호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이미 따로 제작해 두었으니 오른쪽 상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지구를 향한 도전, 화성 테라포밍. 현재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는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 꿈을 꾸고 있습니다.
화성의 온도를 높이고 산소를 만들어 우리 후손들이 산소 마스크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테라포밍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럴 것이 화성은 실제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7분, 지구와 거의 같죠. 그래서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장 잘 맞는 행성으로 꼽힙니다. 또한 금성처럼 너무 뜨겁지도 않고 지구보다 중력이 작긴 하지만 달처럼 6분의 1 중력인 곳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에는 지구처럼 대기도 있습니다. 물론 지구에 비하면 약 1000분의 1의 수준으로 매우 옅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기 알갱이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화성에는 눈도 내립니다. 진눈깨비 같은 현상도 꽤 자주 관측되고 있죠. 이처럼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테라포밍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은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얕은 것이죠. 게다가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에 간다고 해도 우주보고 없이 호흡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과 입자들인데요. 이를 막아줄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화성 표면에서는 이런 치명적인 입자에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죠. 또 인류가 정착해서 살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화성에 가서 감자를 기르는 장면이 등장하곤 하는데 이거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우선 감자를 키우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요. 첫 번째는 토양입니다. 다행히 화성에는 흙이 널려 있어 이 조건은 통과입니다. 하지만 흙만 있다고 감자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조건인 미생물입니다. 지구의 흙 속 미생물들은 식물이 자랄 수 있게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화성에는 이런 미생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국가 단위의 탐사 말고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등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화성 탐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21세기판 서부 개척 시대가 열렸다고나 할까요? 최근 천문학적인 금액의 역대급 스페이스X 상장 계획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성 갈 거니까의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화성 개발은 멀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행성 전체에 사람이 정착해 살아가는 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휴가를 보내러 잠시 다녀오는 정도라면 어쩌면 제 생애 안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광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요. 진짜 돈 열심히 모아둬야겠네요. 그때쯤 되면 해발 25km에 달하는 태양계 최고의 산 올림포스 몬스는 분명 화성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피엔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는 왜 화성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 왜 굳이 그곳을 개척하려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행성 다변화를 통한 인류의 보험이라고. 또 지구 하나의 모든 미래를 걸기엔 너무 많은 위험이 존재하니까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원 때문이라고. 언젠가 고갈될 지구의 자원을 대신해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세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수백 년 전 지도 끝에 바다가 그려져 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굳이 배를 띄웠습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말이죠.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화성을 바라보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인 계산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여 왔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가끔 일론 머스크의 농담이 떠오릅니다. 화성에 가려는 이유요? 글쎄요. 그냥 멋있잖아요. 자, 앞선 영상들에서 우리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 태양계 네 행성계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외행성계라고 불리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둘러볼 텐데요. 이 외행성계는 주로 가스나 얼음 성분이 많은 행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행성의 크기는 매우 크지만 부피에 비해 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또 태양에서 멀기 때문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매우 깁니다.
수십 년에서 많게는 수백 년까지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외행성들은 수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외행성들 자체도 흥미롭긴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선 외행성계들의 위성이 훨씬 흥미로운 세상입니다. 바다가 숨겨진 위성, 화산이 폭발하는 위성, 메탄비가 내리는 위성까지 있으니까 말이죠. 자, 목성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이 거대한 외행성들의 세계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제우스, 목성. 목성은 주피터라고 부릅니다. 주피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 중의 신,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렇다면 목성에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사실 목성은 크기로 보자면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큰 천체입니다. 행성 중에서는 단연 제일 큰 행성이죠.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지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름으로 치면 우리 지구를 옆으로 한 11개는 넣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덩치를 자랑합니다. 목성의 부피는 대략 지구를 1300개쯤 집어넣어야 할 정도로 크고 무게는 300배 정도 더 무겁죠.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양 주위를 돌면서 가장 먼저 가스와 먼지를 끌어당겨 빠르게 몸집을 키웠거든요. 이렇게 먼저 태어난 목성은 나머지 행성이 생겨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라이스대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한 결과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던 가스와 먼지의 흐름을 목성이 막아냈거든요. 이 덕분에 태양 주위의 돌덩이와 먼지 조각들이 동그랗게 뭉치면서 지구와 수성, 금성, 화성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목성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지구는 없다고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목성은 태양계 행성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1300배나 큰 만큼 중력도 2.5배나 더 강합니다. 이에 우주를 뜯어놓은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더라도 도중에 목성의 중력에 끌려가 버리죠. 소행성을 대신 막아준다는 말입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또 목성은 그 무거운 질량 때문에 태양계 행성 중 유일하게 정확히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시다시피 중력을 주고받는 모든 천체는 서로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함께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목성은 두 천체의 질량 중심점에 해당하는 허공의 한 점을 중심으로 함께 돌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목성의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태양과 목성의 질량 중심점은 태양 내부가 아니라 태양 표면 바깥, 즉 태양 외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주 공간 멀리서 태양과 목성을 바라본다면 태양이 정중앙에 고정된 채 도는 것이 아니라 목성과 함께 천천히 도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크고 무거운 목성은 왜 별이 되지 못했을까요? 별이 될 뻔한 행성, 목성. 사실 목성은 별이 될 뻔한 행성입니다. 별이란 태양처럼 중심부에서 핵융합작용을 통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천체를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충분히 높아져야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최소한 태양의 1000분의 1 정도의 질량이 있어야 별이 될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마른 목성이 아무리 커도 태양만큼의 질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목성은 아주 아쉽게도 약 1050분의 1 정도입니다. 목성의 질량과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갈릴레오 탐사선이 한때 목성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핵 전지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수명이 다했을 때 이 탐사선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의견은 목성 구름 속으로 던져버리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부 천문학자들이 이를 걱정했습니다. 혹시 핵 연료가 목성의 수소 구름 속에서 반응을 일으켜 연쇄적으로 핵융합이 시작되면 목성이 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얼음 위성에 추락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혹시 탐사선에 묻어있던 지구의 미생물이 위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논쟁과 고민 끝에 에이 설마 터지겠어? 라는 결론으로 목성 구름 속으로 떨어뜨려 버렸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때 목성이 별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 태양계의 모습도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단일 행성계가 아닌 쌍성계가 되었을 테니까요. 지구도 더 이상 생명 친화적인 환경은 아니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만약 우리가 목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목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졌으니 말 나온 김에 목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라고 생각하며 발을 목성에 디디는 순간 밟을 땅이 없습니다. 네, 목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기체 행성입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기체층은 여러 단계를 거치죠. 또한 목성은 한 바퀴 자전하는데 약 9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구보다 지름이 10배 가까이 큰 행성이 이처럼 짧은 시간에 자전을 끝낸다는 것은 대기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극단적인 자전 속도 때문에 목성의 대기는 안정될 틈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위도와 고도에서 대기층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강한 전단이 생기고 그 결과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거대한 폭풍과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목성에 진입하게 되면 그 즉시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강력 가스 폭풍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이 가스 폭풍은 주 성분이 암모니아, 황산, 물입니다. 이 폭풍에 인체가 단 몇 초라도 노출되면 암모니아의 지독한 냄새를 맡을 새도 없이 액체 질소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몸은 유리처럼 깨지듯 부서지고 살점은 황산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또 지구보다 수백 배 강한 초강력 번개가 수시로 내리치죠. 목성의 대기 압력은 지구 기압의 수천 배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그 압력이 온몸을 짓누를 것입니다. 어찌저찌 수천 킬로미터를 내려오면 끝을 알 수 없는 수소와 헬륨의 바다가 이어져 있습니다. 온도가 수천 도까지 치솟는 끈적한 수소의 바다가 말이죠. 이 수소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지구 최심의 마리아나 해구에 수만 배에 달하는 강한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 지점까지 오면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기묘한 물질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액체 금속 수소입니다. 너무 강한 압력으로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인 수소가 마치 액체 금속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사실 인류가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설명할 길이 없겠네요. 자자, 빨리 다시 밖으로 나가죠. 인류, 목성을 탐사하다. 다시 우주로 나와 목성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저 아름다운 구름입니다. 왜냐고요? 제 눈에는 이 대기 구름들이 마치 반고흐의 그림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목성의 대기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층들은 각각 구성 성분과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가 길게 늘어선 모습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대적점입니다. 거대한 소용돌이 폭풍이죠. 크기는 지구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크기로 약 16,000km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지구 3개가 들어갈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럼에도 여전히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폭풍입니다. 지구의 태풍은 땅에 상륙하면 마찰 때문에 금방 소멸합니다. 하지만 목성에는 발을 디딜 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찰력이 없는 목성의 환경 덕분에 대적점은 최소 350년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350년인지 아냐고요? 목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천문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관측되어 왔습니다. 160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가와 천문학자들이 목성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 그림들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층층이 쌓인 구름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적점입니다. 주황빛으로 소용돌이 치는 거대한 구름덩어리는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관측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17세기 관측을 시작으로 목성의 모습을 처음 자세히 확인한 것은 1973년 파이오니어 탐사선부터입니다. 그 1979년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 근처를 지나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때 목성의 고리도 처음 확인했죠. 1995년에는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 안으로 탐침을 던져 넣었습니다. 탐침이 뭐냐고요? 영어로는 프로브. 네, 스타크래프트의 바로 그 프로브입니다. 이 탐침은 58분 동안 목성의 내부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는데요. 당시 갈릴레오 탐사선에 실려있던 추락 캡슐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낙하산을 펼쳐 속도를 천천히 늦추면서 목성의 구름 속을 탐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성의 짙은 구름 속에 직접 다이빙을 했던 저 갈릴레오 탐사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 같은 번개들, 건조한 대기, 폭풍의 위력 등 다양한 정보를 보내주던 탐침은 약 1시간 후 통신이 끊어지고 그대로 목성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성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목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목성이 거느린 위성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달보다도 조금 더 작지만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품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약 20km의 매끄러운 얼음 갑옷으로 덮여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표면에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갈라진 틈인 라인들이 가득하죠. 이것은 유로파의 지표면이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처를 메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음 껍질 약 20km 아래로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깊이만 100km에 달하는 거대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하니까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가 11km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2012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유로파의 남극 근처에서 놀라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지표면에서 무려 200km 높이까지 솟구치는 수증기 기둥을 발견한 것이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보다 20배 이상 높은 이 물줄기는 시속 2500km가 넘는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뿜어져 나왔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 밑바닥에는 지구의 심해 열수구와 같은 해저 화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양빛이 없어도 뜨거운 열과 화학 에너지만 있다면 지구의 심해 생명체들처럼 유로파의 어두운 바닷속에도 무언가 헤엄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탐사선이 바로 유로파 클리퍼입니다. 유로파의 얼음 지각과 내부 바다, 화학 성분, 에너지 환경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4년 10월에 발사된 유로파 클리퍼는 약 6년의 여정을 거쳐 2030년경 목성 궤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020년대가 마무리되고 2030년대가 시작될 무렵 인류는 태양계 안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목성에 대해서 즐거운 탐험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행성 중 하나인 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계의 반지 낀 거인 토성. 목성을 지나 약 4.3 AU 정도의 거리를 더 가면 인류가 가장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행성 토성이 나타납니다.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약 14억 3천만 킬로미터로 9.5 AU에 해당합니다. 서양에서 토성을 부르는 이름인 세턴은 로마 신화의 농경의 신인 사투르누스에서 유래했는데요. 동양에서도 만물을 구성하는 5 원소인 수, 금, 화, 목, 토 중 흙을 상징하는 토성이라 부른 걸 보면 토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서양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흙의 기운을 담은 별이라는 의미의 진성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2번째로 큰 행성이며 부피는 지구의 약 760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질량은 고작 지구의 약 95배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거대한 행성이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이유는 토성이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주 성분은 수소와 헬륨인데요. 단단한 지표면이 있는 지구와 달리 토성은 뚜렷한 지면이 존재하지 않죠. 대기를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압력과 밀도만 점점 높아질 뿐입니다. 이 때문에 토성의 평균 밀도는 매우 낮습니다. 물보다 더 낮은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토성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수영장이 있다면 토성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뜰 것이다라는 상상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이 비유 하나만으로 토성이 얼마나 가벼운 거인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대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우주의 솜사탕인 셈이죠. 아름다운 토성의 고리. 사람들이 토성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토성을 둘러싼 그 아름다운 고리 때문이죠. 사실 토성 주변에 고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이었습니다. 천문학자 갈릴레오는 자신의 망원경을 통해 토성을 관측했고 토성 주변의 다른 행성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손잡이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당시 갈릴레오가 사용하던 망원경의 성능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성 중심의 둥근 원반과 주변의 고리 형태를 뚜렷하게 구분해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릴레오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남겼는데요. 토성에는 귀가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망원경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마침내 카시니와 하이언스를 비롯한 수많은 천문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토성 주변에 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고리가 어떤 각도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 지구에서 보이는 고리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토성의 고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상징적인 구조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식을 해놓은 것처럼 완벽한 균형과 조화로운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리는 하나의 고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만 개의 얇은 고리들이 겹겹이 쌓인 구조입니다. 주 성분은 얼음 조각이며 크기는 먼지 알갱이만한 것부터 자동차만한 덩어리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고리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 입자 때문입니다. 태양풍이 가진 높은 에너지가 얼음고리 입자에 전달되면서 이 얼음 부스러기들은 점점 승화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토성의 강력한 중력과 자기장은 이 승화된 얼음 입자들을 서서히 토성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음과 먼지들이 마치 비처럼 토성으로 떨어지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세턴 레인 혹은 고리비라고 부릅니다. 나사의 관측에 따르면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토성의 고리는 앞으로 약 1억 년 이내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곧 아주 먼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상 반지 낀 토성이 아닌 고리 없는 밋밋한 토성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미스터리한 토성의 육각형 북극. 이 토성을 볼 때 고리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토성의 북극인데요. 그곳엔 자연적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육각형 모양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육각형 한 면의 길이는 지구의 지름과 맞먹습니다. 구름 하나, 소용돌이 하나가 아닌 바람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왜 이 긴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지는 여전히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미스터리입니다. 다만 몇 가지 알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원통 속 액체를 회전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중심은 빠르게 회전시켰고 바깥은 느리게 회전시켰죠. 놀랍게도 완벽한 육각형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원형은 불안정하고 사각형, 오각형은 에너지 손실이 크고 유지가 어려우니 회전하는 유체에서는 조건만 맞는다면 육각형이 되레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여담으로 자연에선 이 육각형 모양을 유독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벌집, 눈 결정, 비누 거품, 현무암, 주상절리 같은 것들이 있죠. 서로 전혀 다른 환경과 규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각형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자연 법칙의 기본 원리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마치 최대한 일하기 싫어서 민기적거리는 제 모습처럼 말이죠. 공간을 채우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육각형입니다. 벌집이 가볍지만 놀라울 정도로 튼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맞다, 우리 토성 얘기하고 있었죠.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 잠깐 딴 데로 샜네요. 다시 토성으로 돌아올게요. 위성부자 토성. 토성의 고리와 육각형 북극만큼이나 토성을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토성의 위성들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총 274개인데요. 그중 이름이 지어진 것은 거의 90개에 달하죠. 이 위성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타이탄과 엔셀라두스입니다. 혹시 다른 은하의 외계 문명이 태양계를 방문했을 때 지구와 가장 비슷한 천체를 찾는다면 아마도 타이탄이 될 것입니다. 지구처럼 구름이 비를 뿌리고 강이 흐르며 거대한 호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곳의 비는 물이 아니고 영하 160도 정도의 메탄 액체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NG가 물처럼 흐른다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타이탄을 보며 과거의 지구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질소가 가득한 두꺼운 대기와 유기화합물들이 지구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직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죠. 목상의 또 다른 위성 엔셀라두스는 타이탄과는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천체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현재까지 알려진 그 어느 천체보다 높기 때문이죠. 이 가능성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이유는 실제로 관측과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엔셀라두스의 남극 지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물기둥이 우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 물기둥은 얼음 아래에 숨겨진 내부 바다가 균열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장면을 직접 확인한 탐사선이 바로 카시니 탐사선입니다. 카시니는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엔셀라두스 남극 상공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때 카시니에 탑재된 질량 분석 장비는 물기둥 속 입자들의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죠. 즉 땅을 파거나 얼음을 뚫지 않고 엔셀라두스의 바닷물을 직접 분석한 셈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질소, 산소, 황까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원소들이 모두 발견되었죠. 과학자들은 생명체에 필요한 핵심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물. 두 번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에너지원. 세 번째, 생명을 구성할 원소들. 엔셀라두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천체였던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내부 바다가 우연히 잠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토성의 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성을 공전하면서 조수간만의 차로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에 마찰열이 생기고 그 덕분에 바다는 얼지 않고 지금까지도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엔셀라두스의 바다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셀라두스는 과거에 생명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태양계에서 가장 화려한 행성 토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온 고리와 역사,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는 위성들의 세계까지 들여다보며 토성은 단순히 아름다운 행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확인했죠. 자, 그리고 이제 태양계를 따라가며 하나씩 짚어보는 이 여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내 행성계를 지나 거대한 가스 행성들의 세계를 건너왔고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행성은 단 두 곳뿐입니다. 태양계의 경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낯선 존재들, 천왕성과 해왕성. 다음 여정에서는 왜 이 행성들이 어른 거인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태양계 끝자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지 함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태양계 바깥을 떠돌고 있는 거대한 가스 행성 4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목성, 그 다음으로 덩치가 큰 토성,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행성, 천왕성과 해왕성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묘하게도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크기도 비슷하고 둘 모두 푸르스름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천왕성, 넌 누구니? 천왕성과 해왕성 중 천왕성은 멀리서 보면 평온한 에메랄드빛 구슬 같지만 사실 태양계에서 가장 기괴하고 삐딱한 행성입니다. 이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 28억 8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이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천문 단위 AU로 환산하면 19.2AU에 해당하는 아주 먼 거리이죠. 천왕성 바로 안쪽을 도는 토성이 태양으로부터 9.5AU 거리에 있음을 생각하면 천왕성의 발견으로 당시 인류가 인지하고 있던 태양계의 너비가 2배 이상 넓어진 것을 뜻합니다. 미스터리 속에 있던 이 천왕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건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2호 덕분인데요. 보이저 2호가 보내온 사진 속 천왕성은 연한 청록색의 민무늬 공처럼 보였죠. 이 사진이 보이저 2호가 당시 보내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통해 지구에서의 관측으로는 분별되지 못했던 2개의 고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태양계의 삐딱이, 천왕성. 천왕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전축이 약 98도나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성들이 똑바로 서서 돌 때 천왕성 혼자 옆으로 누워 굴러가는 셈이죠.
태양 주위를 통나무처럼 옆으로 굴러가며 공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지구만한 거대 천체와 정면으로 충돌해 옆으로 넘어졌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천왕성의 북극과 남극은 번갈아가며 42년 동안 낮이 지속되고 다시 42년 동안 밤이 지속되는 기괴한 계절을 보냅니다. 이 때문인지 천왕성은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해왕성보다 더 차갑습니다. 최저기온은 무려 영하 224도까지 떨어지죠.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입니다. 내부 열이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미스터리한 구조 때문인지 축이 삐딱해서인지 아직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극조온의 환경 탓으로 인해 다이아몬드 결정이 형성되어 비처럼 내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기 중에 메탄에서 탄소가 분리되어 다이아몬드 소나기가 내린다는 거죠. 랩 다이아몬드 때문에 다이아 가격이 내리긴 했지만 여기 갈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겠네요. 물론 여기 가려면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몇 번은 해야겠지만요. 이 천왕성과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해왕성이죠. 마지막 행성 해왕성. 천왕성과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해왕성이죠. 천왕성과 해왕성 두 녀석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도 서로 가장 크기와 질량이 비슷한 쌍인데요. 둘이 같이 놓고 보면 색깔만 조금 다를 뿐 외형적으로도 쌍둥이 행성처럼 보입니다. 둘 다 물, 암모니아, 메탄으로 이루어진 얼음 행성이기 때문인데요. 이 내부 조성이 같기 때문에 밀도와 구조까지 매우 비슷합니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한 놈은 삐딱하게 누워있고 한 놈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는 점이겠죠. 해왕성과 태양의 거리는 무려 30AU인데요. 이 때문에 태양을 도는 공전 주기가 무려 165년이나 걸립니다. 유유자적하게 저 멀리서 풍류를 즐기듯 천천히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왕성 속을 들여다보면 8개의 행성 중 가장 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해왕성 내부에선 태양계 최고의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이죠. 평균 풍속은 초속 360m로 지구의 최강급 태풍조차 초속 60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속으로 환산할 경우 약 1300km에 달합니다. 최대 2100km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초고속 전투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해왕성에서도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는데요. 대신 다이아몬드 비가 바람 따라 전투기 속도로 날아다니니까 잘 피해 다니셔야 할 겁니다. 이 폭풍은 때론 거대 폭풍이 되어 눈으로도 관찰이 되는데요. 목성에 대적점이 있다면 해왕성에는 대흑점이 있습니다. 지구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이 거대한 검은 구멍은 사실 엄청난 대기 폭풍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목성의 폭풍은 수백 년간 유지되지만 해왕성의 대흑점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행성 이곳저곳을 이동한다는 것이죠. 해왕성은 엄청나게 거대한 행성이지만 지구에서 거리가 매우 멀어 발견이 늦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바로 해왕성은 망원경이 아닌 연필로 먼저 찾았다는 점이죠. 천왕성의 움직임이 계산과 맞지 않자 수학자들이 저쯤에 행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산을 먼저 끝냈죠. 그리고 그 계산된 좌표에 망원경을 대자마자 해왕성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수학은 위대하네요. 다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비록 포기했지만요. 태양계의 원래 순서는 수금지와 목토, 해천이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오늘날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니스 출신 천문학자 3명이 개발했다고 해서 이 모델을 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델을 통해 태양계 행성들의 진화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행성들의 순서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금지와 목토, 천해로 순서를 외우고 있지만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던 과거로 돌아가면 수금지와 목토, 해천, 오히려 천왕성이 더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이 두 행성의 자리를 현재처럼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육중하고 중력이 강한 두 행성, 목성과 토성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태양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밀조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해성들의 궤도 역시 더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행성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중력 효과도 더 컸었죠. 특히 태양계 외곽을 돌고 있는 해왕성과 천왕성은 자신들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목성과 토성으로부터 강한 중력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행성들의 주기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목성과 토성이 이 두 행성의 곁을 지나가며 중력적으로 끌어당기거나 밀게끔 되어 있었죠.
특히 원래 더 안쪽에 있던 해왕성은 이 중력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 그 결과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반면 원래 더 바깥에 있던 천왕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 이탈 폭이 작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의 순서가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서 태양계 바깥으로 밀려난 천왕성과 해왕성은 더 바깥에 있던 작은 부스러기들에게 중력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성과 소행성들을 태양계 안쪽으로 끌어당긴 것이죠. 굳이 비유하자면 목성과 토성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천왕성과 해왕성이 마지막 발악처럼 안쪽으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시기를 태양계 진화 말기에 벌어진 대규모 융단 폭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태양계 외곽의 얼음 부스러기들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안쪽으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먼 과거 얼음 해성들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지구의 바다가 채워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바다의 기원을 천왕성과 해왕성에서 찾았습니다. 해왕성에게는 유독 마음 쓰이게 만드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성 트리톤입니다. 트리톤 이 녀석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삐딱했습니다. 다른 16개 위성들이 모두 해왕성이 도는 방향을 따라 얌전히 공전할 때 트리톤은 혼자만 반대로 돕니다. 태양계의 큰 위성들 중에서 행성의 공전 방향과 반대로 도는 녀석은 트리톤이 유일합니다. 사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애초에 이 녀석은 해왕성 집안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태양계 어딘가를 떠돌던 소행성이었는데 자유롭게 살던 녀석이 어느 날 해왕성 근처를 지나가다 강력한 중력에 딱 붙잡혀버린 겁니다. 원래는 남의 집 자식이었는데 새엄마에게 붙잡혀 억지로 입양된 셈이죠. 그러니 성격이 고들 리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도 트리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해왕성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이름의 머리끄댕이를 붙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먼 미래 트리톤은 결국 해왕성의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네요. 마음 아픈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바로 명왕성입니다. 다룰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해야 할 듯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명왕성을 포함해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 태양계의 끝자락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실 명왕성은 원래부터 좀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명왕성은 1930년에 발견되었는데요. 당시에는 태양계 바깥에 뭔가 하나 더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고 그 예측 끝에 발견된 천체가 바로 명왕성이었습니다. 문제는 발견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명왕성은 우선 다른 행성들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지름이 2370km로 무려 달보다도 작습니다. 미국의 대륙 길이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또 공정 궤도면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어 어떨 땐 해왕성의 궤도 안쪽으로 들어올 때도 있었죠. 그래도 그때는 9번째 행성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이는 초강대국 미국의 영향이 컸는데요. 왜냐하면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발견자는 전부 유럽 천문학자였는데 명왕성은 최초로 클라이드 톰보라는 미국인이 발견한 행성이었기 때문이죠. 또 당시 과학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는데요. 냉전 차지하에서 미국은 명왕성을 마지막 행성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교과서 삽입, 대중과학서 발간, 과학 콘서트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만약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명왕성이 발견되었다면 글쎄요, 아마 애초에 행성 지위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된 건 2000년대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명왕성 근처, 정확히는 카이퍼 벨트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명왕성과 비슷하거나 어떤 곳은 명왕성보다 더 큰 천체들이 연달아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중 결정적인 존재가 바로 에리스입니다. 에리스는 명왕성보다도 더 크고 더 바깥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문학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다 행성이라고 부르면 앞으로 행성은 몇 개가 되는 거지? 수금지와 모토, 천해, 명애, 땡땡땡땡. 그래서 규칙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제천문연맹 IAU는 행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공전할 것, 중력에 의해 거의 둥근 모양을 가질 것, 자기 궤도 주변을 중력적으로 지배할 것. 이 세 번째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명왕성은 여기서 탈락합니다. 명왕성은 태양을 돌고 있고 둥근 모양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궤도 주변에 자기보다 작은 천체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 위성 카론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명왕성과 카론의 질량 중심은 명왕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즉 명왕성이 주변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비슷한 존재들이 함께 도는 형태였던 것이죠. 결국 명왕성은 행성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명왕성이 태양에서 쫓겨났다고 하지만 사실 명왕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붙이던 이름과 분류가 바뀌었을 뿐이죠. 명왕성은 지금도 태양계의 가장 바깥에서 자기만의 궤도를 묵묵히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명왕성은 우리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을 다시 명왕성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보내온 사진 속에는 명왕성의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하트 모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명왕성이 자신의 가슴 한가운데 무언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 하트 모양 지형의 공식 명칭은 발견자의 이름을 딴 톰보 영역입니다. 이곳은 질소가 얼어붙어 만들어진 거대한 질소 빙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왕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하트를 통해 대기를 순환시키며 지질 활동이 살아있는 천체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들 넘어 더 먼 외계로. 자, 지금까지 태양계 공식적인 8개 행성의 명왕성 소개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진짜 탐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계 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고작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약 30AU입니다. 근데 태양계가 완전히 끝나는 지점은 대략 10만 AU 혹은 일광년까지 이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죠. 쉽게 생각해 태양계의 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행성이라 일컬어지는 해왕성은 고작 0.03 지점에 서 있는 셈이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진짜 심연이 시작됩니다. 해왕성까지 빛조차 4시간이나 걸려 도착했지만 이곳부터는 태양계의 뒷골목이라 불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괴한 천체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암흑의 영토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이 있으니까요. 카이퍼 벨트. 우선 얼음왕국 카이퍼 벨트부터 소개해야 할 듯합니다. 해왕성 궤도 바로 바깥에는 거대한 도넛 모양의 얼음 부스러기 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카이퍼 벨트죠.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바깥 약 30AU부터 50AU 이상까지 퍼져 있는데요. 폭으로만 보면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거리보다도 더 넓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행성이 되지 못한 수족의 얼음덩어리들이 떠다니는데 지구 근처로 날아오는 대부분의 단주기 해성들이 바로 이 냉동실에서 튀어나온 얼음 조각들입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조용히 돌다가 해왕성의 중력에 툭 건드려져 안쪽으로 떨어지는 존재들이죠. 대표적으로 76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헨리 해성이 있습니다. 명왕성도 사실 이곳에 대장급 천체일 뿐입니다. 다른 알려진 녀석들로는 너무 빨리 돌아서 럭비공처럼 길쭉하게 늘어난 히우메아, 붉은색 얼음으로 뒤덮인 마케마케, 명왕성을 행성자리에서 끌어낸 에리스, 태양계 끝자락은 지금 이 작은 거인들의 전쟁터인 셈이죠. 또 최근 과학자들은 카이퍼 벨트 너머를 관측하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멀리 있는 천체들의 궤도가 무언가 거대한 것에 이끌려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가설이 바로 제9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10배나 큰 거대한 행성이 태양계 끝자락 어딘가에 숨어 중력으로 주변을 지배하고 있다는 설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천문학계 포함 모든 과학계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아마 태양계의 지도는 다시 그려져야 하겠죠. 그때쯤 되면 이 영상 다시 만들어서 꼭 업로드 할게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태양계의 진짜 경계 오르트 구름. 카이퍼 벨트가 도넛이라면 태양계를 거대한 공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최후의 성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르트 구름이죠. 사실상 태양계의 진짜 끝입니다. 태양계 전체가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일 정도로 멀리 줌아웃하면 거대한 구 모양의 안개가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가운데 점 같은 부분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다 들어가 있네요. 수성부터 해왕성까지는 쟁반처럼 평평한 면 위에서 돌지만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모든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거대한 구 형태죠.
태양에서 무려 9조 4,600억 킬로미터, 즉 일광년 거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직접 관측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곳입니다. 보이저 1호가 현재 시속 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르트 구름의 안쪽 경계까지 도달하는 데는 앞으로 약 30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구름층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무려 약 3만 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만 년쯤 뒤에는 오르트 구름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보이저 호의 동력원인 원자력 전지 RTG는 약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모든 전력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보이저 호는 위치를 알리는 신호마저 보내지 못한 채 완전히 침묵하게 됩니다. 오르트 구름의 끝은 태양의 중력이 다른 별의 중력과 비슷해지는 지점입니다. 어쩌면 오르트 구름의 바깥 경계는 가장 가까운 별들과 거의 맞닿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곳을 벗어난다는 것은 태양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난 성간우주, 즉 인터스텔라 스페이스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방금 태양계 행성들을 지나 우리의 가장 빠른 발걸음으로 3만 년을 뛰어야 빠져나갈 수 있는 오르트 구름의 끝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며 태양계라는 이 세계가 마치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압도적으로 거대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고개를 들어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거대한 태양계조차 사실은 은하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빛과 생명이지만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입니다. 실제 우리 태양계는 이런 모습입니다. 태양은 은하수의 중심에서 2만 7천 광년 떨어진 변두리 시골 동네에 있고 또 행여나 다른 별에 뒤처질까 은하의 중심을 따라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부지런히 돌고 있는 중이죠. 그 뒷꽁무니를 8개 행성들이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 한 바퀴를 도는데 2억 3천만 년이나 걸립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시야를 확장해보면 그 거대해 보이던 은하수조차 전 우주에 흩어진 수천억, 수조 개의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조차 수많은 우주 중의 하나일지도 모를 일이죠. 인류가 쌓아올린 찬란한 문명은 우주적 시간과 공간 앞에선 한 줄기 미약한 빛조차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기쁨, 전쟁과 평화는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찍힌 단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점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광활한 어둠 속에 흩뿌려진 아주 작은 티끌입니다. 그런데 이 차갑고 거대한 허공 속에서 그 작은 티끌 위에 먼지 같은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들이 모여 스스로를 인식하고 저 멀리 은하의 중심을 바라보며 그 깊이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지식을 탐구하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먼지 같은 우리 존재가 우주보다 위대해지는 유일한 순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